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수능 특강 경제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요. 그렇죠. 우리, 경제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당하는 챕터인 미시경제학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미시경제학의 전체 개관을 한번 해봤어요. 잠깐 좀 빠르게 그 부분을 복습을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가 설명했던 전체 개관을 바탕으로 우리 EBS 수능 특강에 해당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요. 이 학문에서 여러분들의 수능 교재는 일부만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논리의 전개 흐름과는 약간 좀 상이하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쌤이 가장 먼저 처음에 전체 개관을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책에 있는 세부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는 방향으로 그래 우리 학습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수능 특강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챕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뭐였냐?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경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경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경제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사고 파는 행위를 우리는 경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제에서 우리가 사고 파는 행위는 잘 알겠는데 경제 주체가 뭔지 경제 객체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경제 주체를 여기다 놓고 경제 객체를 이렇게 놓고 난 뒤에 경제 주체의 종류를 한번 살펴봤는데 경제 주체의 대표적인 종류가 뭐가 있었습니까? 가계, 기업, 정부, 해외가 있었고요. 그 다음 경제 객체에 해당하는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재화랑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제 주체의 특징은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경제 객체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그 양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주체의 특징과 경제 객체의 특징이 서로 상반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사고 파는 행위로 만났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떠한 개념이 하나 도출되냐? 그렇습니다. 희소하다라는 개념이 도출되었어요. 그렇죠. 이들은 무한히 많이 갖고 싶지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경제 객체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 한정되어 있는 걸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희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우리는 결국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경제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제한된 자원의, 즉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선택 문제를 우리는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경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봤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이념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성이라는 이념이고요. 두 번째는 형평성이라는, 공평성이라는 이념이었어요. 효율성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이러한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선택해가는 문제를 해결법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 형평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한정된 자원들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그렇습니다. 솔루션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 두 개가 첨예하게 대립을 해왔어요. 효율성을 중심으로 했던 자유시장 경제와 공평성, 형평성을 중심으로 했던 계획경제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해왔으나 결국 역사적으로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시장경제 체제가 그렇습니다. 바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었다, 합리적이었다라는 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이 방법이 현대의 주류 경제학인데 그럼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원리가 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 해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원리, 키가 되는 게 뭐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에요. 그럼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식이었죠. 뭐였습니까? 가게, 우리 집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면요. 생산 요소 시장에 노동력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직결된 노동력 중에 일부만을 기업이 노동을 고용할 겁니다. 수요할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그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뭐 합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제품, 생산품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생산품을 생산물 시장에 재화, 생산물을 공급하면요. 그 생산물이 그렇죠. 가게가 소비, 수요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화폐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기업이 자신들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계 임금, 월급이라는 형태로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바로 이 과정에서
가게랑 기업이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즉 시장이라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서 뭡니까? 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공급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바로 뭐가 결정이 되냐? 시장의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데 바로 시장 가격이 뭐다? 예, 이거라는 겁니다. 즉 효율성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서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그렇죠.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오는 내용에서 약간 더 심화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미시경제학의 전체 챕터 구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챕터 1장이 경제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경제 문제가 왜 발생했고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주된 이념이 뭐였습니까? 여기까지 설명하는 게 그렇죠. 미시경제학의 챕터 1장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현대 주류 경제학이라면 이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에 대해서 보는 게 본격적인 미시경제학이에요. 그러면 챕터 2장이 뭐냐?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핵심 키가 되는 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냐? 그건 바로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수요와 공급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챕터 2장에서 수요와 공급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요. 그리고 난 뒤에 워낙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 보니 왜 시장 가격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조금 더 떼서 그 각각의 주체들을 본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의 주된 주체인 가계에 대해서 챕터 3장에서 공부해요. 여기다 소비자 이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생산을 하는 공급의 주체인 기업에 대해서 챕터 4장에서 생산자 이론이라고 공부합니다. 그럼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각각 공부하고 나면요. 이들이 이제 시장에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팝니다. 혹은 생산 요소를 사고 팔아요.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시장 두 개를 하나하나씩 차례로 배웁니다. 생산물 시장을 챕터 5장에서 배우고 생산 요소 시장을 챕터 6장에서 배워요. 그러면 지금까지 챕터 6장까지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공부를 했는데 그게 뭐냐? 우리 경제학에서 따로 그 부분만 떼어서 공부한다 그래서 부분 균형 분석 혹은 부분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 분석이 다 끝이 나면요. 이제 이걸 전체를 합쳐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그렇죠. 전체 분석. 우리 경제학에서는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일반 균형 분석이 챕터 7장인데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그렇죠. 시장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그런 아주 좋은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상적인 시장도 그렇게 완벽하다라고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시장도 현실에서는 실패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의 마지막 챕터가 뭐냐? 챕터 8장에서 시장 실패와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실패를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해보는 여기까지가 뭡니까? 그렇죠. 챕터 8장이 됩니다.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할 때 미시경제학에서 챕터 1장부터 8장까지 순서가 요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혹시 쌤처럼 상경계열 쪽으로 여러분들이 진학을 하시게 되면요. 그렇죠. 그 경제학의 미시경제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미시경제학 배울 때요. 어떻게 배우냐? 그렇죠. 여러분 여기 챕터 1장부터 바로 여기 마지막에 있는 챕터 8장까지 이 순서대로 배우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되게 해보고 싶죠? 그래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참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여기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챕터 1장과 챕터 2장 수요와 공급 원리와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조금 챕터 8장 시장 실패와 정보 개입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요 세 가지 챕터만 살짝 배우는 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와서 정말 경제학을 전공하신다면요. 바로 이 순서대로 아주 논리적으로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쌤이 이걸 쭉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 있어서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당되냐면요. 여러분들 챕터 1장부터 챕터 3장까지가 현재 쌤이 앞에 적혀있는 이 칠판 한 칠판에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건 우리 수능특강 책을 통해서 하나씩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가장 첫 번째 챕터 1장의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부분을 펴셔서 저랑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챕터 1장에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거기 1번부터 보지 말고요. 여러분 거기 2번 보시면 자, 가로해고 2번 되어 있는데 보시면요.
경제활동의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여기 다 나오네요. 뭡니까? 경제활동의 주체는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혹은 집단을 의미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4대 경제주체 이야기했네요. 뭡니까?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바로 여기가 뭡니까? 경제주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그 가계, 기업, 정부, 해외를 우리는 4대 경제주체라고 하는데요. 가계는요, 가계. 자, 보세요.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노동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고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생산물을 소비하는 뭡니까? 생산물 수요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계를 보시면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자, 즉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되고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업은요, 반대죠.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력을 수요하는 입장이 되고요. 반대로 생산물 시장에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가계와 기업을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한 가계는요, 어떤 특징을,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경제 행위를 하냐 하면요, 효용 극대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효용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쉬운 이야기로 한번 돌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다고 해볼게요. 만족 극대화. 그렇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내가 만족감을 가장 크게 만드는 그러한 쪽으로 경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계의 경제 행위 목적이에요. 기업은 뭡니까? 기업은 당연히 이윤 극대화죠. 여러분들 나중에 상경계열의 대학을 진학하시면요, 경영학과에 가면요, 그 파이낸스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금융 관련된 재무 관리,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이윤 극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기업은 뭐다? 이윤 극대화가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가계 기업 말고 또 다른 경제 주체가 있죠. 누굽니까? 정부입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에 조세를 부과하고요. 공공재 제공을 합니다. 공공재가 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와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가 됩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죠, 사회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공평하게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경제 행위를 해요. 그래서 정부 옆에 목적을 보면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즉 뭡니까? 사회 전체의 뭡니까?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그렇죠, 행동을 합니다. 외국, 해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외국이라고도 하는데, 외국은 뭡니까? 수출과 수입의 주체가 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물건이 밖으로 나가는 건 수출. 해외에 있는 물건이 대한민국 안으로 들어오면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가계기업 정보를 다 포괄하는 걸 우리는 외국, 해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은 당연히 그 나라의 이익 극대화가 되겠죠. 그게 바로 경제 주체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경제 활동의 객체, 경제 객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나와 있죠. 만족감을 주는 유형의 물질과 서비스는 만족감을 주는 무형의 인간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거 말고도 생산 요소에서 경제 객체들도 있는데요. 노동, 토지, 자본도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경제 객체에 해당이 돼요. 쌤이 이거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재화랑 서비스가 있다 그랬지 이것만 있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뭡니까? 이거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첫 번째 우리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밑에 3번 보면요. 경제 활동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경제 활동의 연속성이라 그래서 생산, 분배, 소비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쌤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이 활동은요, 우리가 지금 가게가 이 시간에 어느 곳에서 뭔가를 소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면요, 동시에 누군가 다른 기업에서는요, 이걸 생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즉, 이 경제 순환은요,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영속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경제활동은 항상 순환합니다.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공급하면 누군가가 소비를 하고 또 누군가가 공급하면 누군가가 소비하는 이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라는 게 경제활동의 순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고 다시 맨 위쪽에 1번을 한번 볼게요. 이런 경제 활동은 서로 순환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제 활동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봅시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렇죠. 기업이 생산을 하는 거, 생산 활동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생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의 특징이 뭡니까? 생산 요소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이미 만들어진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기업이 여기서 만들어내는
생산 활동이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 생산 활동이 여기 있어요. 생산 활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생산을 했으면 당연히 누가 뭐 합니까? 그렇죠. 소비하겠죠. 그래서 누군가의 소비 활동이 여기에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3번에 소비가 나오겠죠. 사실 이게 생산, 소비, 분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좀 책의 지필이 조금 논리적 순서가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소비 한번 볼게요. 만족감, 효용을 얻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는 활동을 소비라고 합니다. 자, 누군가가 소비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소비하면 당연히 반대급부로 뭔가 화폐를 지출하겠죠. 그럼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기업에서 고용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뭘 줍니까? 임금을 주겠죠. 그 사람들한테 뭡니까? 자신들의 벌었던 이익을 뭘 주는 거예요? 그렇죠. 분배해 주는 거죠. 누군가가 생산하고 누군가가 소비하면 그 돈이 들어와서 누군가에게 뭐가 돼요? 이득. 그게 분배 행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생산, 소비, 분배. 그래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 경제활동의 대표적인 세 가지 경제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그래요. 우리가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의 각각의 우리가 종류를 쭉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어떤 식으로 순환하는지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경제 활동의 대표적인 세 가지의 활동, 생산, 소비, 분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주체는 욕심이 끝이었고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경제 객체는 상대적으로 양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이 둘이 사고파는 행위로 경제 행위를 할 때 만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희소성이라는 게 있죠. 뭡니까? 인간의 욕구에 비해, 즉 인간의 욕심에 비해서요.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쌤도 지금 여기 뭐라 적혀 있어요? 그렇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 뭡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긴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싶은 사람이 그것보다 한 몇 천억 배 더 많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자원은 굉장히 희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이 요것밖에 없는데 그걸 아무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그거는 희소한 게 아닌 거예요. 뭡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희소성의 법칙은 뭐냐? 특징에 보시면 경제 문제의 발생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 여러분 그렇죠. 도식이 참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뭐가 나왔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경제 문제. 여기도 딱 적혀 있죠. 뭐라 적혀 있습니까? 경제 문제의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된다. 그렇죠.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자, 거기 보면 뭐 간단하게 희소성과 희귀성이라는 게 있는데 희소성은 상대적으로 양이 부족한 거고 희귀성은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한 겁니다. 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화는요. 그 밑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뭐로 나뉘냐면요.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재화라는 건요. 자, 이 재화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자유재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뭐 있습니까? 경제재로 나뉩니다. 자, 여러분 자유재 같은 건 뭐냐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재라고 말할 수 있는 재화는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굳이 하나 꼽자면 공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자 하는, 소비하고자 하는 양보다 실제 공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서 어떤 거래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가격이 형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자유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자유재, 무상재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욕구보다 많이 존재해서 무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소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자유재가 아닌 무상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이겁니다. 자유재는요, 우리 이 경제 문제에 해당되는 경제 객체 대상으로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자유재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경제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경제 객체는 바로 이 경제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고려 대상이 되는 재화는 바로 이 경제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제재가 뭡니까? 인간의 욕구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존재해서 뭐 가격을 지불해야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우리는 경제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99.9%의 재화와 서비스는요. 거의 경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봤네요. 그러면 이러한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경제 문제. 그래서 그 밑에 딱 나오죠. 경제 문제가. 자,
경제 문제 발생 원인은 뭡니까? 자원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 문제는 우리가 정의하면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선택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제 문제의 즉 뭐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잘 합리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경제 문제인데 이 경제 문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었던 게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던 폴 사무엘슨이라는 경제학자가 3대 경제 문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두 번째,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세 번째, 한정된 자원으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바로 이 세 가지를 폴 사무엘슨은 3대 경제 문제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수능 특강 교재에서는 폴 사무엘슨의 3대 경제 문제라는 게 안 적혀 있지만 지금 적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경제학에서 폴 사무엘슨의 3대 경제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보시면 첫 번째, 생산물의 결정이 뭡니까? 그렇죠. what에 해당되는 거겠죠. what,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 다음 생산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how의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for whom은 뭡니까? 그렇죠. 분배의 결정입니다. 뭐예요?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게 바로 폴 사무엘슨의 3대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경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쌤 뭐 한다 그랬어요?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겁니다. 바로 이 해결책은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념이 서로 대립해 왔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어? 그 첫 번째가 효율성, 그 두 번째가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뭐라 적혀 있어요? 기본적인 경제 문제의 해결 기준이라고 딱 나와 있죠. 뭐예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사실은 형평성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게 공평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공평성이든 형평성이든 우리 수능 특강 수준에서는 다 똑같은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딱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챕터 1장이죠. 뭡니까? 쭉 여기까지 쭉 설명을 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중에서 주류 경제학인 효율성이 바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효율적이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명 안 하겠으면 하나 있는데 뭡니까?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비용 중에 우리는 매몰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되고 기회 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비용이다. 요거 설명을 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나오네요.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우선 첫 번째 여러분 거기 밑에 있는 3번부터 잠깐 볼게요. 매몰 비용이 뭐냐면요. 매몰 비용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미 지출이 확정되어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우리는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매몰 비용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매몰 비용은 뭐다? 고려하면 안 되는 비용이에요. 자, 대표적인 예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제약회사가요, 어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약 개발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신약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까지 3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하면요. 조금만 더 하면 한 내년쯤에는요. 내년에 한 1년 정도만 돈을 더 투자를 하면 그럼 신약 개발이 완성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약 개발이 내년에 1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해서 완성이 되면요.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회사는요. 2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3억을 투자했는데 지금부터 1년만 더 투자하면 2억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이 회사는 앞으로 1년 동안 더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의 최대 금액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0원이라고 한 친구 있을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매몰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최대로 얼마까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냐면요. 바로 2억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매몰 비용이란 건요. 정의가 이미 지출이 확정되어 더 이상 뭡니까? 핵심어가 이겁니다. 회수가 불가능해야 돼요. 즉, 이 회사가 R&D 연구개발로 지금까지 3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돌려받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이미 지출이 확정되어서 그 돈은 회수가 불가능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요, 앞으로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서서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때 있어서 이 돈은 뭐다? 그렇죠. 고려하면 안 되는 비용입니다. 이건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다시 뭔가 돈을 투자했을 때 앞으로 2억을 벌 수 있다? 그럼 나는 최대 2억까지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내가 똔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손익분기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밑으로 가면 이윤이 남을 거고 어쨌든 이윤이 빵원일 정도까지는 기업은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2억까지는 투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매몰 비용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매몰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매몰 비용 보시면요. 이미 지출하여 핵심어가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해야 돼요. 회수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매몰 비용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매몰 비용과 합리적 선택이라 그랬는데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매몰 비용은 어떻다? 고려하지 말아야 될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위에 올라가시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자, 기회비용은 뭐냐면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선택한 것의 가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는데요. 우리 여기 뭐라 적혔습니까?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대안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번이라는 친구 해볼까요? 갑돌이라는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3개가 있어요. A라는 곳에 아르바이트 할 수 있고요. B라는 곳에서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고 C라는 곳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에서 각각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 갑돌이가요. 우리 갑돌이라는 친구가 요 3군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300만 원. 300만 원. 많죠? 그 다음 B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한 2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해보고요. 그 다음 C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A, B, C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는 나는 돈을 많이 주는 데서 일하고 싶어 라고 해서 A라는 곳을 선택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정의대로 한번 가볼게요.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 자, 선택 가능한 대안 여기는 3가지가 있죠. 이 여러 대안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을 했죠. 그러면 A라는 대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포기되어지는 게 여기서 그 뒤에 보시면 포기하게 되는 대안들이 B, C가 돼요. 여기에서는. 맞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거. 그럼 B, C가 자 A를 선택함에 있어서 B와 C라는 선택지를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가치가 큽니까? 그렇죠. B에 200만이라는 돈이 C보다는 크죠. 그럼 A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얼마가 돼요? 그렇죠. B에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비용은요.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비용은요. 지금 쌤이 간단하게 문제를 내서 이런데 기회비용 문제는 사실 좀 어렵게 내면 상당히 어려워요. 기회비용은 원래 엄밀하게 기회비용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합니다. 어떻게? 명시적 비용과 뭐를 함께 더해주냐면요. 암묵적 비용이라는 걸 함께 더합니다. 암묵적 요 2가지를 함께 더해주면 뭐가 된다? 네, 그게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쌤이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회비용과 매몰비용까지 다 한번 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합리적 선택, 의사결정 과정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우리 수능 특강의 가장 첫 번째 챕터 1장에 그렇습니다.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챕터 2장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